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옛날에 한 여자가 시아버지를 돌보게 됐죠. 그분은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했는데 목욕시키다 보니 뜻밖의 반응이 있었어요. 글쎄, 처음엔 놀랐지만 차분히 지나쳤고 진단을 의심했어요. 욕실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시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목욕 중에 예상치 못한 신체 반응이 느껴졌어요. 당황했지만 숨기고 그냥 넘어갔죠. 정말 의사의 말이 맞나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셨어요. 미안하다, 은하. 괜찮아요, 아버님.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달라졌어요. 돌볼 때마다 그 징후를 확인하게 됐어요. 특히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길 때 허리를 받쳐 일으키면 미세한 긴장 변화가 반복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말 못할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이라고 해요. 올해 47살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그만뒀죠. 우리 남편 동진이는 50살이고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해요.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병수 어르신은 혼자 사셨어요. 어느 날 동진이한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지셨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가 말씀하시더군요. 척추 손상이 심해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되다니. 2달간 병원 치료 끝에 의사가 확정 진단을 내렸어요. 하반신 완전 마비예요. 평생 휠체어 생활하셔야 해요. 동진이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나도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안방은 시아버지께 드리고 우리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기저귀부터 갈아드려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자 어른 몸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시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신경 쓰지 마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애썼어요. 식사 시간도 만만치 않았어요. 손목에 힘이 없으셔서 혼자 드시기 힘드셨어요. 아버님, 제가 떠드릴게요.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드렸죠. 시아버지는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이런 걸 며느리가 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당연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목욕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휠체어에서 욕조 의자로 옮기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동진이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밤이 되면 지쳐 쓰러질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가 밤중에 부르시면 또 일어났어요. 은하, 미안하다. 어둠 속 목소리가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돌봄에 몸과 마음이 소진됐어요. 동진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었어요. 프로젝트 막바지라 야근이 많아.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남편이 일부러 늦게 오는 걸 알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서 피하는 거였죠. 여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반응이 차가웠어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런 건 여자가 더 잘하잖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적에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은하,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지쳐 보이네. 시아버지 돌보느라 좀 힘들어.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지. 남편은 바쁘다고 하네. 경숙이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힘든 일은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지. 전화 끊고 더 우울해졌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일까? 시아버지는 점점 나에게 의존하셨어요. 은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에 보람 느꼈지만 부담도 됐어요. 온종일 시아버지만 신경 쓰는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울었어요. 동진이는 또 야근이라 안 들어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지쳐 보였어요. 47살에 이런 생활이라니. 친구들은 자기 삶 즐기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목욕시켜 드리던 중이었어요.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연속 반복됐어요. 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목욕 중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당황해서 못 본 척했어요.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시아버지도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셨어요. 미안하다, 은하. 괜찮아요, 아버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써 태어나게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난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 돌볼 때마다 신경 쓰였어요. 정말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길 때 허리를 감싸 안고 일으키는 순간 또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밀착되면서 전해지는 변화예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 복잡했어요. 그날부터 옮겨드릴 때마다 그 반응을 의식했어요. 침대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휠체어로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정말 신기하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의학적으로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척추 손상 환자도 때론 반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경우는 달라 보였어요. 점점 더 깊게 관찰했어요. 씻겨드릴 때, 옷 갈아입혀드릴 때, 침대에 눕혀드릴 때마다 혹시 느끼실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를 침대에 눕혀드릴 때였어요. 다리를 들어 올려놓으려는 순간 작게 신음내셨어요. 아버님 아프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당황한 듯 서둘러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신음이 단순히 아픈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른 종류의 소리였어요. 그날 밤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걸까?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나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반응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며칠 후 목욕시켜 드리던 중이었어요. 등을 씻겨드리다 손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몸을 움찔하시는 걸 느꼈어요. 분명 반응이 있었어요. 아버님 간지러우세요?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어요. 좀 그렇네. 어색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시아버지가 느끼고 계시다는 걸. 그런데 이상한 건 나였어요. 동진이는 요즘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피곤하다는 말로 모든 걸 회피했죠.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47살, 아직 여성으로 한창인데 아이도 다 컸고 이제야 제 자신 돌아볼 나이인데 내가 그렇게 매력 없나.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돌보며 느낀 반응들을 생각하면 달랐어요. 적어도 시아버지에게는 내가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 날이 왔어요. 동진이가 반찬내고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기로 했어요. 은하, 같이 가자. 말했지만 핑계댔어요. 집에서 청소할게. 남자들끼리 다녀오세요. 사실 의사 앞에서 어색할까봐 2시간 후 돌아왔어요. 동진이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떻다고 하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 방으로 모신 후 나를 거실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 있다는 듯 은하 앉아.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가슴 두근거리며 앉았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다리는 여전히 마비 맞대. 하지만 잠시 멈췄어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그쪽 신경은 많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쪽이요? 당황해서 더듬었어요. 성기능 말이야. 검사해보니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애써 태연하게 물었어요. 의사도 신기하다고 척추 손상 환자 중 가끔 이런 경우 있대. 설명 계속했어요. 안도하면서도 긴장했어요. 다행히 의학적으로 가능하니까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더 당황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은하,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 혹시 이 사실 알고 있었어?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예, 무슨 소리예요? 당황해서 말 제대로 못했어요. 아버님 돌보며 그런 반응 본 적 있나 해서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전혀 몰랐어요. 태대 소리로 부인했어요. 그런 걸 왜 내가 알아? 그냥 씻겨드리고 그런 것뿐인데 잠시 지켜봤어요. 그래, 정말 몰랐어? 당연하죠. 무슨 이상한 소리. 격하게 반응했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냥 혹시나 해서.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시선에서 의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 병원 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많이 놀라셨어요. 동진이가 뭐라고 하더냐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관계 포기할 생각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만날 방법을 찾았어요. 며칠 후 동진이가 갑자기 말 꺼냈어요. 은하, 요양보호사 불러야겠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아버님 돌보느라 너무 고생했잖아. 전문가한테 맡기자. 당황했어요. 요양보호사 오면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시간 없어질 텐데 쓸데없는 돈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손살을 쳤어요. 아니야, 너무 힘들어했잖아. 내가 다 봤어. 고집 부렸어요. 정말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고 계속 말렸지만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연락했어. 내일부터 오신대. 절망적 됐어요.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 다음날 아침 요양보호사 왔어요. 50대 중반 경험 많아 보이는 여성이에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정중히 인사했어요. 동진이가 상황 설명하고 출근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 올게요. 김 선생은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요. 상태 점검, 일정 짜기, 약 시간 체크.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 복잡했어요. 이제 시아버지와 가까이 할 기회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 되자 결심했어요. 김 선생 불러 조심스럽게 말 꺼냈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엌으로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내가 시아버지 돌보는 걸 좋아해요. 어색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위해 선생님 불렀거든요. 설명 계속했어요. 이해한다는 듯 고개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부탁인데요. 망설이며 말했어요. 지갑에서 돈 꺼내 건넸어요. 오늘은 이쯤에서 퇴근하시면 안 될까요? 당황한 표정 지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적응 안 돼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가끔씩만 이러실 거죠? 돈 받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가끔요. 남편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또 부탁했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씩만요. 감사해요. 안도하며 한숨 쉬었어요. 김 선생 나간 후 집안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와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 만들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보고 싶었어. 제 손 잡으셨어요. 저도요, 아버님. 그 손 꼭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했어요. 요양보호사 갑자기 올 수도, 동진이 의심할 수도. 며칠간 계획대로 잘 됐어요. 김 선생 일찍 퇴근하면 우리 둘이 시간 가졌어요. 하지만 김 선생 마음 무거워졌어요. 돈 받고 거짓말하는 게 직업 정신에 어긋난다고. 일주일 후 결심했어요. 동진이에게 사실 말하기로. 어느 날 저녁 동진이 돌아왔을 때 김 선생이 따로 불러 말했어요. 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표정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궁금해했어요. 사모님께서 제게 돈 주시며 일찍 퇴근하라고 하세요.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얼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매일 점심 먹고 나서 퇴근하라고 하시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남편분께 비밀로 해달라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양심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표정, 얼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노 치밀었어요. 김 선생 나간 후 거실로 성큼 걸어갔어요. 시아버지 옆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은하.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간호사한테 돈 주고 일찍 보냈다면서 목소리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들킨 거예요. 그게 말을 더듬었어요. 대체 왜 그런 짓 했어? 뭐 때문에 요양보호사 돌려보낸 거야?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방법 없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임하셨어요. 동진아,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화를 냈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며느리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에 멈춰섰어요. 뭐라고요? 간호사 있으면 며느리와 대화할 시간 없잖아.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그게 무슨? 하지만 점차 파악했어요. 시아버지 표정, 내 당황한 모습. 설마, 목소리 떨렸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가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하셨어요. 내가 은하를 좋아하게 됐다. 뭐라고요? 소리쳤어요. 며느리를 여자로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목소리 커졌어요. 시아버지 고개 숙이셨어요. 나도 바닥만 봤어요. 이런 미친 일이. 머리 감쌌어요. 아버지와 제 아내가 천륜에 어긋날 짓을 분노 터뜨렸어요. 동진아, 진정해라.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하지만 뭐요?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울분토했어요. 여전히 아무 말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 여지 없었어요. 은하, 너도 뭔가 말해봐. 소리쳤어요. 하지만 고개만 숙였어요. 죄책감과 당황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집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악몽 같았어요. 동진이 분노로 잠 못 이루고 집안 분위기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한다. 예상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여보, 말하지 마. 20년 넘게 같이 산데 이런 배신을.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며칠 후 이혼 소송 서류 왔어요. 그제야 현실 받아들였어요. 위자료도 주지 않겠다고. 잘못한 쪽이 위자료 받을 수 있나. 변호사 찾아갔지만 딱히 할 말 없었어요. 시아버지와의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사실상 불륜에 해당해서 위자료 받기 어려워요. 변호사도 난처해했어요. 한 달 만에 이혼 확정됐어요. 20년 넘게 산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짐 싸며 눈물 흘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시아버지와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동진이가 다른 곳으로 모셔갔어요. 친정어머니께 사정 설명했지만 이해 못 받았어요. 어쩜 그런 일을. 결국 작은 원룸 얻어 혼자 살게 됐어요. 47살에 새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친구들도 피했어요. 소문 퍼지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시아버지랑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시선 따가웠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 없었어요. 일자리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전업주부였으니 특별한 기술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원룸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순간 판단착오로 모든 걸 잃었구나. 시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따뜻함도 이제 추억일 뿐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진정한 사랑 느꼈으니까.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고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시작해야 했어요. 빈털털이 된 47살 여자로서 편의점 야간 공고 보고 지원했어요. 나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고개 끄덕였어요. 성실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어요. 처음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어요. 한 달 지나자 적응됐어요. 손님들도 친절했어요. 힘든 일 하시네요. 새벽 택배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주말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남의 집 청소하며 예전 제 집 생각났어요. 넓은 거실, 따뜻한 안방.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 왔어요. 모르는 번호. 은하 미안하다. 시아버지셨어요. 한참 그 문자 봤어요. 답장할까 말까. 결국 안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 가볍게 해줬어요. 시아버지도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위안됐어요. 몇 달 지나 안정 찾아갔어요. 편의점 일 익숙해지고 월급 모았어요.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사는 돈. 어느 날 저녁 원룸 창문 열고 바빴어요. 부산 야경 아름다웠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47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돌봄이 사랑으로 착각됐던 그 시간들.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배웠어요.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다시 시작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제 자신만큼은 남아있으니까. 아, 여러분,
이 나이 되면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섭지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사는 게 제일 소중해요.